안녕하십니까.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와 논평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저희들 포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포럼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역사학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지만 또 정치학을 하신 분도 참여하시고 또 문학을 하는 분도 또 참여하시고 또 저희와 같이 철학적 입장에서 호랑논변을 연구한 이러한 연구자들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문사철과 아울러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함께 만나는 그야말로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발표하신 발표자와 토론자 이외에 철학계에서 호람 논쟁에 대하여 단연간 연구해온 성균관대학의 이천승 교수, 그다음에 배재성 박사, 또 이원준 박사 이 세 분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논쟁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논변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집에 보면 되게 논변이라고 되어 있고, 또 논쟁의 쟁자가 이게 다툴 쟁자, 싸울 쟁자라 그보다는 논변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은 호랑논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상에 약간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매년 한국 학계에서 이루어진 성과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유학, 한국 유학, 특히 한국 성리학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저희들이 매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 특히 철학계에서의 한국 성리학 연구는 아직도 퇴계율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성리학 3대 논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사단 칠정 논변, 호랑 논변, 힘설 논변 이 중에서도 사단 칠정 논변에 대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호랑 논변은 제가 볼 때 학문 이론적 수준에서도 사실 사단 칠정론을 못지않은 오히려 능가하는 아주 치밀한 그런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사회적인 영향,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서는 사단 칠정 논변보다 호랑 논변이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의견이 어떠신지? 사단 칠정 논변과 호랑 논변의 길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요인들이 걸려 있어서. 네. 그렇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논변인데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물론 오랫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사단 칠정 논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나 선생님 발표를 들으니까 역사학계에서도 호랑 논변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희 포럼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경구 선생님의 호랑 논쟁 연구의 가능성, 이거는 이제 저서 철학의 왕국 그 저서에 대한 발표와 거기에 대한 논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신랄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제가 선생님 책을 보고 3일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독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닌데 굉장히 재밌고
또 아주 명료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책을 쓰셔가지고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정치 사상사 쪽이시죠? 정치 사상사 쪽 전공이신 것 같은데 입장에서의 그 논평이었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논평을 해주신 철학자의 논평을 오늘 들은 건 아니고요. 우리 정치학자이신 소진영 선생님 논평 아주 신랄하고 또 아주 도전적인 그런 논평이어서 제가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철학적 논쟁과 이 정치 투쟁의 관계, 특히 호락 논쟁의 주제들이 정치적으로 특히 어떤 분야는 이제 그 법이나 이런 통치관 등에서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냥 질문 받고 좀 들었던 생각은 예를 들면 호락 논쟁의 주제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미발 심체라는 이런 마음과 관련한 주제의 경우는 조금 요건 좀 더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문제여서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정치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인과 범인의 마음에 대한 논쟁이라든지 인간과 사물의 동의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이제 거기서 또 호론과 낙론이 치열하게 논변을 벌였습니다. 대개 그 치열한 논변이 벌어지게 된 거는 사회적인 점으로 실천적인 점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제 문명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청 관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점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 부분은 많이 논쟁을 했을 뿐더러 우리 현대 학자들이 볼 때에도 이 부분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 조금 근데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명과는 상당히 이렇게 연결이 바로 이렇게 좀 이론의 문제가 현실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 반면에 정치의 문제는 요건 조금 그 이론과 본인들은 근데 우리 아까 이도락 선생님 그 발표에서 살짝 그 인용문이 나왔듯이 본인들은 도통이나 정치의 문제는 이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만 요게 바로 내가 인물성 이론을 지지하기 때문에 바로 정치에서는 이렇다라는 식의 언서를 남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시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정치의 의리관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잡아내기는 조금 약간 좀 자율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가장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 선생님 제게서 법이나 이런 통치 정책과 같은 뭐 굳이 따지면 제가 볼 때 이제 경세론과 관련한 영역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 오늘 발표에서 한원진의 호프론을 두고서 이제 또 조성 선생님하고 나종현 선생님의 발표가 있었지만 호프론 자체가 한원진의 철학 이론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측면이 보여줄 수 있지만 또 이걸 또 긁고 넘어가면은 또 다른 의미의 한원진의 좀 이론적인 일원성을 보장해주는 이 부분은 아직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세론과 같은 좀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했던 성리 이론의 문제보다는 조금 사회에 혹은 경제적 처지, 어떤 지역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깊게 개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 정도는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도식적으로 17세기, 18세기를 해서 그런지 이제 질문이 좀 많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18세기가 오히려 더 유교적인 형해화된 관념이나 도덕들이 강한 시대가 아니었냐, 또 유연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 17세기에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연료와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와해됐던 질서를 재건하는 시기에서 윤리를 조금 더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표상들을 건설하는 만들어내는 데서 좀 더 생생한 그러한 표상들을 만들어내는 18세기에는 그게 외려 뭐라 그럴까요? 형식주의적으로 되거나 관용화되거나 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은 충분히 선생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18세기가 훨씬 더 말 그대로 그 예의의 어떤 허례나 형식만을 쫓아가는 풍조였고 따라서 이제 18세기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런 형식을 쫓는 그런 풍조에 대한 반성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 측면에 본다 그러면은 또 18세기에 어떤
반성과 어떤 개혁의 어떤 요구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말씀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은 좀 많은데요. 왕의 충영 논쟁과 관련해서인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의견은 좀 다릅니다. 이제 17세기, 어떤 시대건, 17세기건 18세기건, 학문에서의 시비론과, 그것이 충영론이 17세기에도 결국은 충영론 때문에 이제 정치에서 승패가 갈렸고, 다만 이제 17세기는 학문에서의 시비에서 충영론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말 그대로 전율화되어 있었고, 국왕조차도 그것을 일치해서 파악을 하는 경향이 강했다라고 하면은 18세기는 그걸 이제 국왕에서부터 떼놓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가 18세기에도 있었고, 충영론도 있었지만, 따로따로 떨어져서, 가게 되는 거다. 이제 물론 이거를 보면서도, 그러면 이게 좀 전일적이고 단호하게 가는 17세기와, 물론 이제 요것도 이제 시기에 따라 꼭 17, 18세기는 아니지만은 어찌됐건 이제 탕평 시기에 가가지고 그 고리가 끊어진 채 학문은 학문대로 충역은 충역대로 제기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념과 정치 이론이 한 쌍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분과가 자율성을 가진다는 측면에서 좀 나아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마지막에 세 번째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2번의 세 번째 얘기입니다. 국왕이 이른바 이제 탕평 시기로 갔을 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좀 다른 비유를 좀 들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게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19세기에 서당이 늘어나는 게, 한편에서는 유교윤리가 보편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반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 보면 보통 교육이 강화되는 걸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세기가 확실히 더 세속화되는 측면들이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것도 한편에서 보면 활력이지만 한편에서 보면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17세기에 붕당의 공론이 활발했던 것이 당연히 공론고체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활력이 있어 보이고 정치가 건전하게 가는 것처럼도 보이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대부들의 공론 독점 같은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18세기의 탕평이 겉으로 보면은 사대부들의 공론 정치 구조를 깨버리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국왕이 어떤 전제성을 강화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사대부와 민의 어떤 관계의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사대부들이 갖던 공론의 독점성이 한편에서 깨지고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어. 이게 어느 게 좋고 나쁘다의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변해나가고 있었다는 거를 조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 홍대용의 당대 대안성인데, 이거는 홍대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철학적인 방면에서 이제 사유를 극단화시켰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적으로 홍대용에게서 정세론이 나오곤 있지만, 본인에게서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은 좀 약하지 않았는가. 네, 그거는 저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홍대용과 좀 다른 그리고 시기가 흘러서 한 세대쯤 뒤에 나오는 이제 다산의 경우를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산의 경우는,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만,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던 어떤 새로운 유교와 서화까지 포함한 어떤 사상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유교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구체적인 정책까지, 조선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따라서는, 선생님의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구상은 일단 홍대용의 질문될 건 아니고,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질문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논평자께서, 반론, 여기 답변에 대해서 또 지적할 것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바로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일단 선생님 제일 마지막에 네. 답변하셨던 부분부터 조금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나 모든 이론가들이 모든 걸 다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약용이 모든 걸 답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문제 제기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사회적 자원으로서 다른 종류의 이론적 자원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새롭고 진보적인 사유가 나왔을 때 그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사유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전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사유가 있었을까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던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제가 이제 그 홍대용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은 홍대용의 이런 어떤 그 나와 타자라고 하는 것에 어떤 절대적인 위계 같은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 중에 김희안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삼삼제 같은 경우도 김희안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홍대용이 그런 생각을 비판을 하면서 김희안이 자기 글에다가 이제 어떤 손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손님이 이제 홍대용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이제 너와 나의 구분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김희안이 답변을 했었던 거는 어떻게 중심을 만들 거냐. 이제 사실은 이제 홍대용의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결국 조선중화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사실은 김희안 입장에서는 그걸 비판을 했을 때 조선중화주의도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김희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김희안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중심이란 이게 어디까지 해체할 거냐. 지금은 우리가 우리라고 하지만 우리의 중심성 역시 사실 해체하는 논리가 홍대용한테는 결국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거를 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김희안의 타협점은 우리도 동이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이고 하지만 동이라고 하는 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그러니까요. 오랑캐랑은 좀 다른 오랑캐다 정도에서 사실은 네, 거기에서 네. 이제 서로 합의가 되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었던 이론적 자원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왜냐하면 해체했을 때 재구성해서 우리가 어떤 토대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이 공동체를 인식하고 외부와 우리를 어떻게 규정해서 문명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질서를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제 이게 사실은 노론 낙론이잖아요. 사실 김희안 같은 경우 김희안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치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네. 또 다른 한편은 어쨌거나 손님으로 전제하고 있는 그 홍대용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17세기, 18세기에 대한 말씀은 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너무 이제 동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17세기가 이제 어쨌거나 분단 간의 논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훨씬 좀 활력이 있는 시대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대부들이 공론을 독점한 시대였다. 이 18세기로 넘어가면 그렇지 않고 민에게도 좀 열리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7세기에 사대부들이 공론을 독점을 하고 지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18세기보다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들하고의 관계에서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고 사실 완문 같은 것들을 봐도 그렇고 완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송 같은 거를 할 때 자기들이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18세기로 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너무 민주주의자거든요. 민주주의자에 되게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풀어졌을 때는 이게 혼돈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대부의 지역에서 권력이 되게 커지는 게 중앙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기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정치적 문제를 결국은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대부들을 약화시켰을 때 과연 지방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조선 국가의 능력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대부들이 공론을 독점하지 않는 상황이 과연 민에게 공론이 열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민들 중에서 얼마만큼이나 그 사람들이 유의미한 어떤 정치적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논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고민이 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대적 평등 이런 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실 아까 전에 법 같은 경우도 사실 정조는 잘 모르겠지만 영조 같은 경우에
속대정 같은 걸 보면 형벌 완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형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좀 그 신분 사이의 어떤 법적 적용에 좀 좁아지는 것, 그 간극이 좁아지는 현상들은 분명히 저는 이거는 낙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추동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은 어떤 그 민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개방성으로까지 과연 이어졌을까라는 조금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할 것. 이게 저희가 시간을 너무 그러니까요. 예, 괜찮습니까? 저희들은 시간을 초월하는. 예. 또 첫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 조선 중화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김희안, 이게 화이변이라는 화이변. 글이죠. 거기 보면은 김희안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동의 중에서도 특별한 동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실은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에게만 특성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파탄이 있지만 어찌됐건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말하자면 중화적 가치를 거의 유일하게 이뤄낸 말하자면은 오랑캐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홍대웅은 거기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문명주의자나 국제주의자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입장도 이제 좀 그 중심성을 해체해버리고 나가버리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막 나가게 되는 거죠. 실제 그리고 홍대웅이 이제 북학파에서 이제 박제가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조성선생님도 동문의식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썼지만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극단적인 문명과 국제 구상을 하는 그 흐름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양기 같은 경우에서 좀 절정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대웅과 같은 사고가 물론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국가를 해체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평화적인 선린적인 그런 관계로 중국과도 우리는 평화 선린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일본과도 평화 선린으로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는 뭐라 그럴까요? 유교적 틀이 해체된 건 아니니까 유교적 문명 안에서의 국제주의자적인 흐름, 이제 19세기의 동문의식 같은 그런 흐름으로 나가는 거는 좀 있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진짜 홍대웅으로부터 기원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되는지는 그건 조금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거 홍대웅이 연행 갔다 와서 담원록 한문으로 내고 그게 퍼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의사문답과 같은 말 그대로 철학적으로 가는 거는 실제 의사문답 자체가 20세기에 우리가 알게 됐고 다 의사문답이 언제 쓰여졌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게 또 얼마나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좀 루스하게 얘기하면 홍대웅의 선린에 기초한 문명주의적인 어떤 세계관은 저는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만 의사문답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진짜 극단적인 의미의 화의관에 대한 해체는 당대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고 실제 그것도 우리가 20세기 이후에 발견해서 한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게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하여튼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이 성장했다는 뉘앙스보다는 사대부가 약화됐다는 데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조 때 가서 영조나 정조 때 전체적으로 사대부의 어떤 어찌됐건 균형의 경우도 사대부가 좀 약화되는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영조가 이렇게 시비고리를 끊어버리면서 공론정경에서 사대부가 약화되니까 상대적으로 민이 더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건 그런 의미에서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이 새롭게 더 진짜 끄이거나 내지는 그런 성장을 안 보여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근대적인 어떤 제도나 기제가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발표와 또 거기에 대한 반론 여기서 제시된 문제들을 또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나종현 선생님의 논문에 대해서 조종선 선생님이 논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조성산 선생님께 이제 꼼꼼한 논평을 해주셔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이제 기존 연구의 문제의식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한 끝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이제 의문을 스스로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기존 이제 연구를 진행하셨던 이제 문제의식들을 섬세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지적을 해주신 부분들은 사실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한 채로 앞으로의 연구로 이제 좀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되어 있는 이 기존 연구에 있어서도 이 개방적, 보수적이라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낙론의 경우 이제 개방성의 보수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 자체에 제가 상당히 또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사실 제가 또 답변을 더 드리는 문제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제시하셨던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방성으로 명명이 되더라도 이제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개방성이나 아니면 굉장히 긍정적 역사성을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도 또 그 이후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갈릴 수 있는 모습들, 또 시대의 한계나 이런 것들과 부딪힐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상황의 임계점 속에서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적 변화를 설명하기 용이한 이론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좀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상황의 임계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이 상황과 그리고 시대인식과의 공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는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이제 연구의 결과, 저의 생각으로는 어떠한 사상이 특정한 경세적 지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역사적 지향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논리적 필연성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 입장이 자기가 또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길러나갔던 그런 어떤 시대인식과 함께 결합을 해서 공명을 함으로써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인 입장으로 이제 출현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 고려할 부분들은 그런 사회적인 입장, 특히 이제 경세론 같은 경우에도 계보가 또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계보하고의 어떤 연결성들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상과 정치가 관계 있는 방식이 사상이 결국은 사상에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가능성이 꽃피어나가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사상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징과 그리고 정치적 입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것이 상호 교류한다라고 하는 약간 좀 추상적이지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양자가 변화해 나가는 양상들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것이 아직은 제가 이제 연구를 아주 오래 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또 차차 제가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식의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번에 이제 사단의 부중절 문제, 그리고 또 이 성리설 자체보다는 이제 문제의식의 방향성에서 이 계승의 기준을 조금 더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호론 위주로, 호론의 관점, 그동안에 이제 역사계 연구에서 이제 호론의 관점이 부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도적으로 호론의 관점에 맞춰가지고 이제 문제의식의 형성 과정을 바라보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심사를 해주셨던 다른 선생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호론을 정통으로 보겠다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 호론의 관점에서만 이제 서술했던 좀 한계가 저 역시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의 의도는 이제 호론이 정통임을 밝힌다라기보다도 이제 호론의 문제의식을 조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론의 문제의식을 조명을 하면은 이제 낙론계에 대한 어떤 연구들과 함께 호락논쟁 전반,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상계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해봤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의 부중절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 부중절 문제가 참견이었고 또는 이 부중절 문제가 이제 율곡학의 어떤 핵심 논제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제가 이 사단의 부중절 문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호론의 학설 역시도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철학적인 또 다른 논제들이 계속해서 파생되는 모습들, 그것이 이제 사상계의 한 일면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요거는 제가 사실 박사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다가 이제 지도교수 선생님께서 너무 논지가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이제 지적해 주셔서 좀 정리를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당시에 이제 남인 계열이나 이런 쪽하고 계속해서 사상적인 논쟁을 주고받는 모습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호락 논변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주로 이제 노론 내에서의 이야기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남인 영남학파나 이런 쪽에서도 인물성 동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본인의 철학적 문제의식에 따라 가지고서 딱히 또 이런 어떤 율곡학파의 대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의식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전개가 되었던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에서 어떤 이런 인물성 동리론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사단의 부중절 문제,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전범처럼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논의 구조 자체를 드러내면서 그 논의 구조 자체가 조선 사상계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또 가다듬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호포론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이 호포론 자체가 이제 진보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또 다른 논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 호포론의 문제는 이제 호포를 선택을 한다는 것이 모두가 다 공평하게 포를 부담을 하는 군포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개방적인 사유로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호포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결포,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 결수에 따라 가지고서 군포를 부담한다고 하는 이런 결포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반 지주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나 그 부분이 특히나 한원진이 결포에 대한 비판에 굉장히 큰 이제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대안에 대해서 이제 한원진이 호포론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 대안들로 제시되었던 것 중에서 하나하나를 제거해 나가면서 결국은 호포론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결포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비판을 잘 읽어보면은 사실은 이것이 그냥 한원진이 지방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지주계층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기에 결포로 향하는 경우 당시에 토지 문제를 비롯해서 부세 문제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특성하고 또 연관된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조선 후기에 계속되었던 부세의 지세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동법이라든지 다양한 법안에 따라서 원래 여러 개로 할당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부세 제도가 지세로 집중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학계에서의 연구에 따르면은 이 지세화가 거듭된 결과 굉장히 많은 부세가 토지에만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실제로 그것이 나중에는 도결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결수를 산정해서 중간에 이제 다 총액으로 이제 납부를 시키게 만드는 그런 도결의 문제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결국 임술밀란과 같은 여러 가지 밀란들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미 이제 사회 이제 경제사 분야에서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원진이 결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은 단순히 토지 결수에 따라서 부담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구조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본심이 어떤 거였는지는 정확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한원진이 이것을 반대한 논리는 당시에 토지에 너무 많은
부세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실질적인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외에도 이익이 나는 곳이 최근에 와서는 한두 군데가 아닌데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은 그럼 다른 곳에서 이익이 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세를 전혀 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편중을 불러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호에 관한 관점에서 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부분에서 당연하지만 이 지주계급의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선호가 되었던, 우선되었던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지주계급의 이익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전반적인 부세제도의 어떤 경향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논의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호프론이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논의라기보다도 이 호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이익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럴 정도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상 선생님의 그 논평문에 대한 답변. 참 조선생님이 그 성리학이 갖는 비균질성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그 용어를 여기 말씀하셔서 제가 상당히 인상이 깊네요. 우리가 다 성리학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성리학도 상당한 그 층위가 상당히 다르다. 이걸 성리학의 비균질성, 아주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 선생님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저기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의문점도 또 풀릴 수 있었고 또 다양한 논의가 또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뭐 논문을 쓸 때 이제 그런 문제 의식들, 낙론과 호론을 어떻게 균등한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제 바라볼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또 고민을 했었고, 그게 이제 그 뭐 좀 더 이제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좀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3번 같은 거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런 이제 낙론이 이제 그 개방적이나 이제 진보적이라는 논의라기보다는 그 시대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떻게 대응해 가고 그 속에서 어떠한 그 개방성이 갖는 어떤 역사적 맥락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호론은 또 호론 나름대로의 역사성을 이제 분명히 또 갖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서도 이제 그런 연구 방법론에 사실은 기존 연구들도 굉장히 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상사 연구 방법론과 또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상과 현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연관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의식의 공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의식도 어떻게 보면 또 사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저는 뭐 이 성리학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또 언어들이거든요. 어떤 현실에 대한 언어들이고, 이 성리학적 사유가 굉장히,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계를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이다.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세학의 언어들이 또 다른 또 층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층위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또 결들이 또 존재하고, 그 결들이 가끔씩은 또 즉자적이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우회로를 거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지점들, 아까 이제 이동환 스님께도 지적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순수하게 철학적이지도, 그렇다고 정치적이지도 않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결들이 존재하고, 그런 결들을 우리가 세밀하게 조절하고 뭐 조정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러면서 설명해내는 방식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또 많은 고민들이 그동안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상사 연구 방법론하고도 긴밀하게 연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째 부분들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이제 공감을 하고 저도 이제 그런 그 어떤 방향성, 사실 호론 자체도 또 굉장히 또 나름대로 비균질적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많은 그 주자학자들이 사실 같은 주자학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로 의견들이 있고 그 안에서 그 현실과 만나면서 뭔가 이제 논쟁을 벌이고 조금씩 의견들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원진과 윤봉구도 조금은 또 격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도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밀하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포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뭐 이건 호포론뿐만 아니라 또 이제 대동법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제 인토 작공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의들이 또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원진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연구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양반과 뭐 상한의 구별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기존 연구에 이제 유추화 선생님이나 김준호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한원진이 아마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이 호포 문제,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세금을 이제 걷는 문제, 와, 그 다음에 토지를 나눠주는 문제를 좀 구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지적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기존 연구의 이제 지적들과 함께 또 이제 이 입장들, 한원진의 입장들은 그 어디에 근본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원진도 이제 사상가로서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습들은 또 우리가 이제 그 감안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또 그 논의를 이제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기존 연구들에 대해서 선생님도 아마 충분히 아마 읽어보시고 또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다양한 방법에서 논의는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건 사회 경제사의 또 문제들, 그러니까 이 결포라는 게 이제 당시로 따지자면 이제 재산세 문제가 되고, 일종의 과연, 그리고 한원진이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양반들이 이제 토지를 점유한 자들이 많다라고 이제 토지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그 세금 부담이 이제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혹시 기억하시는지? 예, 제가 이제 결포 관련한 부분들은 아주 약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제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건 사실이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양반과 상한의 어떤 네. 토지 소유의 불균형은 네. 약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인데, 근데 특이한 점은 이제 한원진은 그거를 조금 다른 방식에서 정당화를 합니다. 정당화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현재 당시에 이제 자기의 뭐 주장이죠. 일단은 자기 주장으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토지에 와서 경작해주는 그 소장농이 더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득이 적고 와서 경작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걸 가지고만 매기게 된다면은 요거는 이제 잘못된 어떤 방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일단 한원진의 주장으로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연구가 이게 아마 이게 사회 경제사 하시는 선생님들의 또 의견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은 또 사상사만으로 또 설명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도성과 또 현실의 문제들, 또 이제 뭐 현실의 문제들의 인식이 다 사람마다 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균형 있게 이제 기존 연구와 이제 좀 아마 선생님 고민하셔서 뭐 서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답변 또 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의견. 예, 답변이나 어떤 의견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스스로도 좀 문제를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셔서 제가 최근에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호락 논쟁 연구를 잠깐 그만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연구로 만들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나 선생님에게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실 남인들 사이에서도 17세기부터 인물성 동의 문제에 대한 그런 논변이 있어 왔거든요. 선생님도 지적하셨듯이. 그렇다면 그 남인과 노론 사이에 이런 인물성 동의론이라든지 미발론에 대한 그러한 그 상호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특히 호락 논변이 이제 전개되던 시기죠. 18세기 이때에 두 계열 간의 어떤 그 학술적인 그 토론 아니면 학술적인 적어도 의견 교환 정도가 있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 남인 계열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7세기부터 뭐 정시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인물성 동의에 관한 논쟁들은 계속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론학계가 워낙에 당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영남학파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의견이 제시가 되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어떤 자료들 중에서는 이 상호 간에, 그러니까 이제 호락 논쟁의 어떤 주체들, 노론 내에서의 이제 주체들과 그리고 또 남인 간의 어떤 상호 관련까지는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고요. 다만 이제 남인 계열에서 이 영남학파 쪽에서 김대진이라고 하는 이제 안동 지역의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인물성 동의에 관련해가지고서 인물성 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인물성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인물성 이론과 관련된 글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정확히 그분의 호를 기억을 못해가지고 아무튼 김대진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인물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봤을 때에는 정설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한원진, 그러니까 노론의 계열의 어떤 논리라고 해가지고서 그것을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론하고의 경계선은 확실히 그으면서도 자신은 거기에 영향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으면서도 자신의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에서 그 노론계의 이론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 것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호락 논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뭐 내부에서의 어떤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고 조선사회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사상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던 이제 인물성 동이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을 지폈던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인물성 동의론 호락 논변이 그 당시 그 조선 사상계, 아니 조선 학술계에 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주 이진상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율곡학파죠, 맞으면 이 영남학파에 비해서 기호학파에서는 상당히 확발한 학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학문이 좀 많이 발달을 했는데 우리 영남학파에서는 그 사이에 뚜렷한 이런 학술적인 그런 문제가 논의되지 않아서 좀 침체했다, 이런 자기 비판을 한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서도 이 호락 논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 역사학계 연구 성과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선생님? 김용태 선생님이 아마. 김용태 선생님. 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게 단순한 우리가 호락 논변을 그냥 노론 내부의 그냥 학술적인 사건이다, 이렇게만 보는 이런 시각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종미 선생님의 그 논평에 대해서 이동화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지금 직장 문제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화 박사의 지도 교수이신 조성산 교수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예. 제가 좀 대신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조금 뭐 장종민 선생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질문은 사실 이제 호락 논쟁의 실질적인 시작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논쟁이라고 하는 거, 호락 논쟁이 그 실질적인 어떤 논의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의견 대립들이 있었던 그 부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큰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역사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철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다를 수 있고, 또 심지어 이제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달리 그 이 갈등의 지점들을 좀 다르게 이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더 연원을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당 산당 문제부터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울 지역과 이제 호서 지역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들이 이제 굉장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전개가 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되고, 특히 이제 그 우암 송시열 사후에 이제 그 각각 학파에 따라서 각각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제 좀 피어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보통 철학 논쟁에서 앞시기를 이제 그 좀 더 중점을 했던 것은 그런 갈등의 시작 지점들을 조금 관점에서 보면 이제 좀 더 앞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역사학적인 관점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좀 더 이런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고 좀 더 그 커지는 관계를 보면 좀 이후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기는 18세기 이제 초반 시기는 아직 그 이제 그 여러 개 당파의 문제, 당쟁의 문제들 때문에 이제 사실 반탄평론이 거의 우세했고, 이러면서 사실 노론의 여러 가지 그 단결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18세기 후반 이후는 사실은 갈등들이 이제 노론 내에서의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그 여러 갈등의 어떤 그 불화의 이제 그 씨앗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이제 학파도 있고 가문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그것까지 다 그것도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 이 갈등하고는 또 별개로 존재하는 그 상태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양상들을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분한 답변은 뭐 드리긴 어려울 텐데요. 이런 그 분열을 그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어느 지점으로 뭐 소급해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그 지점들을 중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는 조금 의견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명음점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송 선생에 대한 문제와 이제 송시열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런 학파와 또 이런 추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나중에 사후에 이제 추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전근대 시대에 이제 갈등을 많이 낳죠. 이제 그 영남 지역에서 이제 병호시비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이제 함께 그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게 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런 학문적 사승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들,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정치적인 그 결과물들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글쎄요 그 첫 출발점으로서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제 점점 이제 송시열 중심으로, 오함 중심으로 그렇게 재편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대략 제가 뭐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갈등들이 이제 이 와중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상사 연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특히 같이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 개보학,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상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부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자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실제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서술의 어려움들을 다 부딪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개보학으로밖에 쓸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정확하게 아마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서 답변 드리진 못했는데요. 대략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선생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 박사님 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아니, 선생님 답변을 잘 들었고, 저도 충분히 좀 공감되고, 좀 공부도 많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문,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연하게 철학과 역사를 좀 결합해서 연구하는 게 좀 더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고민하고, 네, 앞으로 좀 연구하겠습니다. 네. 장종미 박사님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전 제기했다고 봅니다. 호랑논변의 실질적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그게 고민거리거든요. 사실은 지금 배재성 박사와 제가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이제 호랑논변에 관한 지금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앞부분에 호랑 논쟁의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내가 배 박사한테 질문했어요. 되게 우리 철학계에서는 호랑 논변의 출발을 남당과 외암의 논변에서 보거든요. 우선 더 올라가면 이제 남당과 최성중이라든지 이 한홍조라든지 같은 문화생들끼리의 서로 의견 교환이죠. 거기서부터 사실 실질적으로 호랑논변이 출발한다고 봐요. 저희 철학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외암 이간에까지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그 논변이 전개된다고 보는데, 근데 호락이라고 하면은 이건 지역적 개념인데, 하나는 충청도, 하나는 이제 서울 지역인데, 남당 외암은 다 충청도 지역에 가까운 동네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호랑논변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이미 문석윤 선생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지역적 맥락보다 이론적 맥락에서 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 박사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배 박사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장 박사님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아마 이 문제를 좀 다루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하자면 노론, 그러니까 여기 낙중호론, 호중호론 이런 표현을 쓰셨죠? 해서 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사실 상당히 있었다. 주자학에 대한 그 태도에 있어서 이 두 노론 사이에 의견이 이미 이제 갈라져 있었고, 또 송시열의 절대화 문제를 두고 상당히 견해차가 있었다, 이런 주장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김창흑
김창흡 형제도 일단 원래 김창흡 항서 탈주자학자로 간주해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김창흡도 이거 주자학자다. 다만 이 주자학을 공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학문에 대한 진지성, 학문에 대한 어떤 성실성 이런 거 가지고 연구하고, 근데 송시열 학파 권상하 비롯한 송시열 학파들이 우리의 사서들 다 맞다. 회의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주자학도 연구하고 송시열의 주장도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회의하지 않고 그러는데, 근데 김창흡 비롯한 서울 호론들이 이 주자학 그 안에서도 틀린 거 있고 맞는 거 있고 이거 좀 따져야 한다. 이거 학문의 진지성에 대해서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 그런 식으로 약간 주자학 공부하는 태도 좀 다르고, 이런 다른 학문 연구 태도에서 이미 이 양쪽에 이미 갈려져 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정밀한 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저도 한번 좀 읽어보면서 다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신 세 분 선생님이 계신데, 우선 이천승 교수는 박사학위 논문 김창엽입니다. 마침 여기도 김창엽에 대해서 석사 논문 쓰시고 김창엽에 대한 전문가가 세 분이나 계신데, 그 김창엽의 이론이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좀 애매해요. 네, 애매해서 아주 명석하게 분석이 잘 안 되는데, 이 어려운 것을 이제 세 분이 해서 좀 상당히 이게 기대가 됩니다. 멋진 학술대회를 기획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발표하고 논평하고 끝나고 하는데 또 다양한 시각들을 또 겸해서 다채로운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왔었는데, 역시 같은 길 다른 방향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셔서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쭉 보면서 호랑논변이라고 뭉뚱그려서 볼 게 아니라 동일한 주제에서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또 다양한 학자들의 결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철학 쪽에서 기존에 해왔던 거에 대한 좀 내심 반성적인 측면도 많은데, 과연 철학과 유학이 무엇인가, 오늘 유학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등등인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철학에서는 연속과 단절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보통 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는 쭉 연속된, 예를 들면 하늘부터 이렇게 본래의 선한 마음에 가지고 동질적인 구도를 어떻게 구현시켜 나갈까 하는 그런 문제, 그런 동질화 측면도 있지만, 사람인지라 다양한 이렇게 차이도 있고 그 시대와 호흡해야 되는 이런 차이성의 문제를 또 어떻게 이렇게 상호 교직되면서 맞춰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나름대로 좀 이론적인 탐색을 거치는 과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선 유학사나 이렇게 특히 호랑논변 같은 것도 그들이 갖는 공통 분모나 아니면 선행 연구에서 이어져 왔던 유학적인 그런 어떤 흐름의 연속성에서 많이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이게 관점의 다양화가 오히려 좀 더 큰 맥락에서 많은 부분을 메꿔주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틈새를 벌리면 그냥 틈이 아니라 그 상대를 넘어뜨리는 하나의 엄청난 재구성의 학습이 토대가 된다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학술대회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자꾸 이렇게 분과 학문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다른 또 의미 있는 결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잘 들었고,
이경구 선생님께서 먼저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 다양한 주제들, 그러니까 미발 문제나 성범죄 이런 문제들, 인물성론까지 이어지는 게 어찌 보면 연결됐더라면서도 단절되는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 미발론이 존재론의 영역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수양의 영역을 다룰 것인지라는 예를 들어서 그들이 갖는 미발에 대한 관심은 선악이 공존하는 이런 인간의 현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그런 거에 대한 해명이라면 수양론을 바라보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기질 변화나 아니면 본연을 잘 길러갈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주로 그런 경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발론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마치 결론만 보면 끝선에 정렬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같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 이정 선생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게 그 당시의 사람들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거 존재론과 수양론으로 나누어서 봤지 않고 바로 그냥 미발의 본체를 깨닫는 게 바로 다음 수양으로 연결돼서 나가는 그런 연속선에서 당연히 두 가지 성격이 그냥 통합되어 있었다라고 제가 보는데 선생님 질문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현대 철학에서 이걸 볼 때는 말 그대로 선생님 보시듯이 존재론과 수양론을 이거 나눠서 보는 그래서 이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미발을 보면서 존재와 수양으로 나눠서 보는 이 현대 철학 혹은 이제 서양 철학적 분석 관점이라고 하는 거가 동양 철학에서 확실히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게 됩니다. 예. 조성상 교수님께서도 오늘 발표 못지않은 멋진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성리학 논의 자체보다는 그 방향성과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거칠게 보면 현실 그런 상태를 직시하고 그걸 유지하면서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변함없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인가 그 큰 틀에서도 접근을 같은데 혹시 여기서 방향과 맥락, 문제의식 방향성은 무엇을 좀 더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좀 보완 설명하면 향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천승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논의 자체는 워낙 좀 부침이 있다고 생각드려요. 성리학 논의 여러 가지 이론들, 그리고 그 이론들에 이제 집중하고 그걸 정밀하게 밝히는 작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방향성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가령 이제 호론 같은 경우에 그런 좀 엄격주의적인 그 관점들을 이제 유지한다고 반면에 이제 낙론 쪽에서 가졌던 또 그 여러 가지 그 방향의 특징들을 조금 우리가 짚어서 그러니까 전체성을 조금 우리가 주목하고 그 전체성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좀 찾아본다면 그 안에서의 내부적인 또 세부적인 논의들을 좀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마 저는 그 정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방향성이 어떤지는 좀 전체적인 걸 보면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도대체 뭘 이상화시키고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이제 어떤 사상가로서 그들의 어떤 입장들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 제가 잠깐 좀 미발론이 나왔으니까 보충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미발론이 왜 이게 문제가 됐나 하는 맥락을 좀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최성중이 제기한 문제 중일 수도 있거든요. 미발의 상태에서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최성중은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 왜 그랬냐? 왜 그랬냐는 것이 중요한데, 미발을 이제 중용에 의하면 미발이 중이잖아요. 중이고 주자에 의하면 본성적자 성인데, 거기에 기질지성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면 인간의 선함이 무너져 버리죠.
기질적인 요소를 주장하는 순간 미발은 중이 될 수도 없고 본연지성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최종중이 거를 부정했던 건데, 그런데 남당 입장에서 보면 미발도 힘이잖아요. 미발한 희로애락이지 않습니까? 그 미발한 희로애락도 미발했지만 힘은 힘이니까 그 기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딜레마에서 이 미발론이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존재론적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하면은 치중이죠. 미발 공부는 치중 공부잖아요. 치중 공부. 어떻게 중의 상태를 유지하느냐. 이건 또 결국 소양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존재론과 소양론이 하나로 맞물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배재성 박사의 좀 뭐 질문이라도 좋고 본인의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일단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소감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오늘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게 참석은 못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사실 오게 됐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원래 기대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어떤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데, 약간 뭐 과장되게 말하면 좀 억울함이라면 억울함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남당 한원진과 외환미관을 저는 뭐 딱히 뭐 누구를 더 선호하는 건 아닌데 한원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떤 선배들을 보면 이런단 말이죠. 야, 왜 한원진을 하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면 제 입장에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철학적인 저는 어쨌거나 담론을 중심으로 보니까 그 안에서 개념적인 구조를 보는 거니까 왜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별다른 얘기가 없고, 여기서 점프가 벌어지는데 어떤 점프가 벌어지냐면, 야, 걔네들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니까 걔네들이 조선후기 얼마나 보수적이었고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그 비약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근데 제가 이제 물론 제가 어떤 전체 경향을 가지고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경향, 오늘 이제 호랑 논쟁이라는 주제의 어떤 복잡성이 논의됐지만 철학계가 사실상 이 문제에 관해서 일정 부분 역사학에 의존해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이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전공자들이 접근해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조선 말기에 그런 방식으로 왜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또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역사적인 뭐 서사라든지 사회적인 의미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의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오늘 토론하신 것처럼 이제 역사학계에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토론이 되는데, 이제 저희 오히려 철학가에서는 그 예전에 그 고전적인 어떤 의존의 도식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사실은 물론 이제 역사학계 내에서 정확한 어떤 것들은 토론의 주제이겠지만, 사실 좀 나종현 선생님 논문을 제가 몇 편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사실 읽었는데, 거 봐라, 이거 탐구가 필요한 건데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나한테 마냥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해왔던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물론 그게 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거나 제 전공은 역사는 아니고 철학이니까 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계 쪽에서는 물론 이거 큰 틀 안에서 역사와 연관성을 의식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전공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어떤 개념적인 철학적인 내러티브 안에서 완결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고 나면 저희가 또 역사학계랑 또 대등한 수준의 대화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제 이 역사학계 제가 충분히 이렇게 대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파적인 문제와 어떤 철학적인 입장의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던져보고 싶은 건 이런 거거든요. 그 호학의 어떤 인물성 이론과 그다음에 미발론변에서 기질지성 이런 거를 택했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제가 주목하는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논쟁의 첫 과정에서 한원진은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최성중도 반대였죠. 한홍조도 반대였죠. 최주용도 반대였죠. 사실 한원진은 만약에 권상아 빼고 얘기하면 혼자거든요, 사실은. 그래갖고 이제 권상아한테 처신을 올릴 때도, 이거 친구들이 이렇게 뭘 몰라가지고 저만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도를 결국엔 결정적으로 뭐가 결정했냐? 수함 권상아가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한 사람 입장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이 그러면 정말로 또 호학의 그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상당히 우연적인 과정의 소선이라고 봐야 하느냐라고 이제 논쟁의 어떤 여지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한원진이 곧 호학이야, 그리고 권상아가 곧 호학이야, 이렇게 되면 물론 이야기는 간단해지는데, 근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비단 호학뿐만이 아니라 낙학에서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조성산 선생님께서도 논문을 쓰셨지만, 사실은 도화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낙론의 일반적인 정설은
순수한 기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걸 일단 종주로 삼는데 도화미제는 약간 혼선이 있단 말이죠. 약간 리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 오면서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실제로 낙농계 후대들이 도화미제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도화미제의 문인인 박성원하고 그 양웅수와 그 밑에 약간 밑에 있는 그 임성주와 김원행 사이는 약간의 단절이 사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애초에 어떤 정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확립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그 학파의 어떤 정설이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중력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중력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그 정체성이 그 형성이 돼서 그 중력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이 학파의 여러 가지 성격과 이 학설이 되게 연역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이 마치 연역적인 그 관계처럼 우리한테 이제 비춰지게 되지만, 우리가 그 첫 단계부터 임의적인 어떤 그런 결정과 어떤 그런 쟁론의 과정들을 우리가 전부 다 정말로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과연 이 관계가 얼마큼 연역적일 것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호학에서 느꼈던 서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생님의 어떤 입장에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배재정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 이제 여기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솔직히 이제 아마 여기 나와 계시는 역사 관련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 호락 논변에 관한 또 철학적인 이야기들로 들어갔을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학계에서 들어줄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연구에서는 좀 극복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쌓아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이제 저 스스로도 이제 논문을 내고 하면서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제 말을 좀 주고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또 배재정 선생님께서 이제 써주신 어떤 글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또 이제 파장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공감과 그 다음에 또 새롭게 보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여기저기에서 계속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여기에서 좀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논문을 쓰면서 이 성리설 같은 것들을 좀 더 위주로 해가지고 철학계 연구들의 기댄 바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와가지고서 이제 벤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오히려 역사학계에 기댄 바가 좀 컸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 의의와 관련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말씀이 좀 통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어떤 논리와 그런 줄기들을 세워가는 데에는 역사학계 역시도 철학계에 좀 기대고 그랬던 것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하는 점도 일단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자리들이 좀 계속돼서 저희 이제 말할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말할 것들을 많이 좀 열어주시고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외로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서로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원준 박사님. 네. 오늘 주로 사회를 봤던 이원준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호랑논변이라고 했을 때 이 논변을 그렇게 깊게 파고들면서 연구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박사문을 좀 퇴계학파 쪽으로 쓰고 또 주제 측면에서도 사실 신성론보다는 경물 취지라고 대표되는 좀 유가적 인식론 이쪽에 좀 치중을 해서 어떤 호랑논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것을 빙자해서 저도 약간 좀 배우는 입장이라고 좀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호랑논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서술을 이제 이경구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경구 선생님께 향하는 그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철학계 쪽에서 이제 호랑논변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을 강조하냐 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동양 철학계에서는 개인의 수양, 결국은 이런 이기론, 심성론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실천할 것이냐의 문제로 좀 귀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남당의 예를 들면은 남당은 이제 성삼층설을 얘기하면서 어떤 교기질의 측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반면 이제 역사학계에서 좀 접근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접근 방식이 좀 더 대중적으로 좀 잘 알려지고 좀 학생 좀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어떤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래도 이게 도식화가 명확하게 되니까는 좀 그렇게 분석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접근이 비판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와서 확인이 되었지만은 그렇게 얘기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호랑 논변의 당사자들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켰느냐라고 해서 이제 호로는 뭐 물론 지금 비판받지만은 보수적으로 나갔다. 뭐 낭로는 좀 일부 학자들이 뭐 북학론으로 나아갔다.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을 이런 식으로 얘가 좀 서술을 얘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낙론계의 낙론계의 흐름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저희 쪽에서는 크게 아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철학계 쪽에서는 낙론의 논의가 이제 어떤 이기동실, 심성일치 이런 논의가 이후 좀 이렇게 내려가면 좀 더 이게 발전되면은 농문 임성주의 그런 기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의로 좀 발전적으로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이쪽에서는 이제 19세기, 20세기 심설 논변에서의 간제 전후가 또 낙론계다 보니까 그쪽 성사심제 쪽으로도 이렇게 전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인물성 동론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이런 오랑캐와 성범신 동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오랑캐와 어떤 일반 중화의 구별이 좀 더 희미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는 이쪽 출신 계열이 이제 북학파로 나아갔다. 청나라에 대해서 좀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자의 경우에, 저는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상적인 친연성이 있다 보니까는 납득이 되지만은 또 후자의 부분, 어떤 북학으로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약간의 미싱 링크가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옛날에 그냥 그렇게 배워왔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약간 이게 미싱 링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홍대용이나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에서 우리가 낙학적 사유를 발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런 철학계에서 낙론의 흐름을 얘기할 때의 얘기는 뭐 농문 임성주 쪽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간제전 쪽으로 나아가거나 이런 계보랑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극단적이라고 좀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한쪽은 완전 이제 성리학 쪽으로 쫙 나아가고, 물론 이제 농문 임성주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쭉 나아가고, 한쪽은 이런 성리학 쪽을 완전 탁 벗어나고, 여기서 말하는 성리학이라 했을 때는 그냥 주자의 말을 이제 최대한 지키면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하느냐, 아니면 주자의 틀을 벗어나서 전개하느냐 입장에서 말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북학파의 기반을 우리가 낙론의 사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부분에 제가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양자 간의 어떤 미싱 링크를 어떻게 좀 더 정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철학사적인 서술인가 사상사적인 서술은 발표에서 많이 논의가 돼서 생략을 하고요. 북학과 이제 낙론에서 북학으로 사유가 전변하는 과정에는 실제로 뭐 1980년대부터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굳이 따지면 내부적인 요인을 먼저 좀 우리가 중시할 경우에는 반대로 낙론적 사유에서 북학적 사유가 배태되는 과정을 좀 중시하는,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론이나 호랑론쟁을 보는 경우는 되게 이 입장에 서게 되는데,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실은 이제 북학의 어떤 배태 과정에 이제 외부적인 충격, 말 그대로 연행을 하거나 거기서 느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제 큰 충격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땐 닭과 달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북학적 사유로 하게 된 홍대병의 경우가 바로 이 낙론적인 그 호락 논쟁 이런 지성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 제기가 북학에 의해서 촉발되고, 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또 호론학자랑 논변하는 와중에서 자기의 사유가 극단적으로 밀어가게 되면서 이제 의사문답식의 사유가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의사문답은 또 홍대영의 독자적인 생각이지만 의사문답 이전에 어떤 이제 홍대영이 가졌던 사유들은 이제 박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북학을 형성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로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것들이 얽혀 있는 거고, 뭐가 꼭 하나로 보기는 다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발표자, 토론자들의 논의가 있었고, 저 앞에 앉아 계신 그 단윤진 박사가 그 남당 한원진과 다산 정약용의 사상사적 이론적 맥락에 대해서 그 박사학위를 논문을 취득했는데, 좀 도전적인 주제죠. 그래서 우리 저 단윤진 박사의 좀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학술회의들 제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전 평소에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철학에도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그 학제 간의 연계를 하는 학술회의는 보통 그렇게 많이 흔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너무 배운 게 많았고,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제가 참석했던 학술회의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좋은 학술회의를 기획하신 최영진 선생님과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선생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게 사실은 한 분 한 분 다 계신데, 오늘 발표하실 선생님, 또 계신 선생님 두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 이경구 선생님 발표하신데, 그 상황에 따른 그 철학적 이념화, 그 상황의 변수에 대해서 저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된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 너무 약간 소소한 것 같긴 한데, 그 15쪽에 그 논쟁의 변질하면서 이제 쭉 난 김원행이 여색을 탐한다 이런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네, 한원진은 호걸에서 이단으로 다시 역의 근원으로 등인데, 한원진이 다시 역의 근원으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그 18쪽에 그 마지막 부분에 미발과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 미발과 인공지능을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번뜩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런 글을 쓰셨는지, 선생님이 생각하신 건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종현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제가 아는 정약용은 호락 논변뿐만이 아니라 뭐 이기론이라든지 뭐 이발 미발면 모든 거 다 비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은 이제 그 정약용이 호락 논쟁을 비판했다 그러시면서도, 또 호락 논쟁 비판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정약용을 뭐 믿을 수 없다라기보다도 정약용 평가가 그 호락 논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죠? 근데 이렇게 그 확실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왜 정약용을 끌어서 호락 논쟁을 비판하셨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원진이 처음에 이제 낙중 쪽에서 이제 호걸스러운 선비로 평가받았고, 2단으로 간 거는 이제 오늘 저 인용문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벽파가 잠시 변동을 했다, 집권을 잡았다가 이제 순조가 친정하면서부터 이제 완전히 그 벽파 및 벽파와 연결됐던 호론의
이론가들조차도 이제 말 그대로 많이 단죄가 되면서 일부 이제 그 19세기에 나왔던 당론서에 보면은 이렇게 벽파에서 역적이 나오게 된 거는 한원진이 학술을 잘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다는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 이른바 19세기 초반기 벽파의 근원으로 한원진의 학술이 지목됐다는 거고요. 미발과 인공지능은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는 유튜브 같은 게 이렇게 범람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지만은 이제 좀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게 좀 이렇게 잘못된 정보나 뭐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뭐 무슨 좀 이렇게 가상세계 같은 데 이제 빠지게 될 때 앞으로 이렇게 기술 발전을 할 때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깨닫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AI 등장하면서 그런 게 조금 더 강조가 돼서 동양에서 말 그대로 말씀드렸다시피 미발에 대한 논의라든지 어떤 뭐 불교에서의 마음 공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진짜 이런 컴퓨터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지키고 인간성을 지키고 사고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자산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과히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중에 가서 요즘 하면은 이렇게 믿을 건 명상밖에 없다는 식으로 본인이 매일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저희 세대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다음 세대의 어떤 이런 그 어떤 심하게 자랑을 좀 물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자, 그럼 다음에 나 선생님.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간단한 질문, 답변과 복잡한 답변이 있는데요. 간단한 답변은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간단한 답변은 그냥 정약용이 유명하니까 정약용을 갖다가 들이대면은 환기를 딱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죠. 이제 굳이 다산 정약용을 한 이유는 그거였고, 두 번째로 이제 정약용의 이 평가를 가지고 간 이유는 이 평가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이 평가가 이제 현대 역사학자들의 어떤 견해들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정약용이 자신 역시도 말씀하셨듯이 또 여기저기에 대해서 다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또 스스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인이 기니 성인이 정인이 뭐 이렇게 뭐 떠들어댄다라고 하지만 사실 인이 기니 성이 정인이라고 다 얘기한 것도 자신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락 논쟁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는 일단 그 뒤의 영향들, 호락 논쟁이 실질적으로 당대에 어떤 끼쳤던 어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 후에 어떠한 결과로 흘러갔는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평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현대 역사학자들과 좀 더 연결시켜 가지고서 꼭 이게 영향을 주고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좀 이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가져다 썼던 것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과 또 주장, 반론, 토론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지지난주에 중국 무원에서 개최된 중화주자학회에 참석을 하고 왔어요. 이게 코로나 끝나고 4년 만에 참석해서 3, 4년 동안 제가 중국 학계의 내용을 잘 몰랐는데 가서 보고 중국 현대 지금 중국 현대 학자들의 주자학 연구의 현주소를 제가 거기서 똑똑히 보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는 논문 한 편을 거기서 봤습니다. 그 중용 천명지비 성에 대한 주자의 줄을 보면 주자가 건순 오상지덕 이렇게 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그 사람의 고증에 의하면 원래는 건순이라는 말이 없었답니다. 없다가 나중에 경원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와서 이제 건순이라는 용어를 앞에 붙여서 건순 오상지덕 이렇게 함으로써 성의 범위가 일반 모든 존재까지 확대돼 버렸다. 그러니까 건수는 음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상은 요거는 좀 한정적이지만 거기에 건순이라고 하는 그 덧붙임으로써 모든 존재, 심지어는 그
마른 고목이죠. 마른 고목에도 마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는데, 그래서 건순 오상지 덕으로 천명주의 성을 규정함으로써 도덕적 규범, 인의예지 신이라는 도덕적 규범이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 존재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이런 상당히 재밌는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름도 모르는 아주 소장학자가 쓴 논문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남당의 글을 보니까 남당 이런 말을 해요. 유행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물도 인의예지신, 오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인물성에 말할 때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것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이론이다. 내 주장은. 제가 이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유학의 전통적인 기조가, 특히 성리학의 기조가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아까 도리와 사리, 물리와 도리를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남당은 그것과는 나는 분명히 다른 주장이다. 내 이론, 혼동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남당에게 있어서 그 견고한 주자, 그 이전부터, 이런 사고는 사실 주영 문헌전에도 나타나는데, 수천 년 동안 전승되어 온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견고한 유학적 사유와는 뭔가 다른 생각을 이 사람이 했구나. 이건 전 사상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마루야마 마사오가 왜 자연과 인륜의 연속성과 단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근대와 근대의 기준으로 삼는데, 그 기준을 여기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면 이거는 사상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시죠. 정착적인 관점에서. 큰 걸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제 독창적인 탁설로. 네, 그럼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천착을 해서 발표를 하면은 좀 많은 관심과 질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학술회의를 다 이렇게 조직해 주신 이경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박수로. 그러면 이것으로 제4차 국제 율곡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